네, 안녕하세요. 보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서울시 사업성이 안 좋은 곳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일단은 미아동 131대고요. 신동기획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일단 대상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 24년 12월 13일 이렇게 신동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목동이라든지 자영동, 미아동, 홍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미아동 131대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곳은 원래 사업성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사업성 보증개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죠. 그곳 적용을 해서 원래 이제 이게 사업성 보증개수가 결국은 허용 용적률을 증가시켜줌으로써 임대 물량을 줄이고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는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인데 지금 이곳에 미아동 131대는 지금 사업성 보증계수 1.8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철폐 6호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입체공원 도입 또 이것도 바로 즉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업성을 높이는 것인지 서울시는 왜 이곳을 입체공원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랑 사업성 개선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변 공원 녹지가 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가 내놓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충분한 지난주에 제가 그 규제 철폐 1호였나요? 그 1호에서도 그렇죠. 상업지역이나 이제 준주거 지역 일률적인 상업지역에서 이제 주거 복합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비주거 용도의 그 용도 비율 같은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볼까요? 잠시 보면 비주거 시설 비율이 이제 상업지역에서는 이거 잘 봐야 된다 했죠. 비율이 연면적이 20%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고 이제 준주거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제 주거 복합 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한 10% 규제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즉시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일반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이것도 벌써 추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강장아파트입니다. 이곳은 벌써 이렇게 100% 주상복합이 아니라 100% 단일 공동주택으로 짓고자 하는 건지 이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결국은 상가랑 관련돼 있거든요. 또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상가 투자할 때 재건축 노리고 그러니까 입주권 노리고 상가 투자하는 곳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이 말고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시민들이 내놓은 규제 철폐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체 복합공원도 의무 확보공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결국은 목적이 뭐냐? 주택부지 확보,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 개선. 지금 규제 철폐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이게 6호거든요. 5호는 지금 이 정비 사업이랑 관련이 없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 결국은 1, 2, 3, 4, 6호 결국은 다 보시면 건설 경기 활성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입체 복합 공원을 만들게 되면 지금 원래는 기존에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연 지반의 공원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대지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곳은 주택 공급을 하겠죠.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나머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법적으로 나중에 보여겠지만 이 공원 녹지법에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면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법이잖아요. 그럼 의무사항입니다. 최소한으로 일단은 최소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 면적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은 것들은 괜찮겠죠.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괜찮겠죠. 하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다른 지역과 똑같이 부지 면적이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에는 사업성이
안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주겠냐? 이건 이거죠. 그래 보면 똑같이 면적이 있을 때 주택 공급 뭐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공원을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주차장을 짓고 주차장 위에다가 입체 복합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는 지하 1층에는 주차장 그 위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것도 봐주겠다. 그럼 이 면적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지 면적이 5% 이상 여기다가 공원 기존에는 공원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공원이라든지 플러스 뭐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똑같은 이 대지 면적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래는 이거를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뭐 부지 면적의 5% 이상 최소한으로 지금 뭐 이곳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뭐 기부 체납도 또 해야 될 거 같잖아요. 뭐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고 뭐 이곳은 주차장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 기부 체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제 짓겠죠 여기다가.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꾸겠냐?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문화공간 위에다가 안 그래도 이것은 무조건 주차장, 문화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이 위에다가 복합적으로 위에다가 같이 이 면적에 대해서 지금 이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 문화시설, 공원을 한꺼번에 짓게 되면 나머지 지금 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주택 공급 가능한 면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성을 개선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이것도 사업성 개선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시가 뭐 역세권 중심으로 아니면 뭐 복합이란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이란 말은 복합 기능을 넣겠다.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상 복합이 대표적이겠죠. 주 플러스 상, 주거지랑 상업 지역을 같은 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건물을 지어라. 어떻게 보면 이 복합이란 말이 영중률을 높여준다. 좀 복합 기능을 똑같은 대지에 대해서 복합 기능을 하게 하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높이 영중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원 녹지법 이건 뭐 도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녹지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또는 아니면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 공원 녹지법에 따라서 부지 면적이 5% 이상을 공원으로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나있죠. 이미 녹지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데 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나? 그런 것들은 주택 공급을 더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토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택 부지 감소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근에 공원들이 많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원을 더 짓기보다는 주택 부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더 올바른,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똑같죠. 이 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규정이죠.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되는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당연히 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을 바꾸든지 이 법에서 아니면 보통 시행령이라든지 뭐 시행규칙 그리고 아니면 뭐 조례 이런 것들
여기다가 위임을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결국은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법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 나오면 무조건 찾아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법이 있는데 여기에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이라든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죠. 이 도정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뭐 택지개발촉진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 이런 계획들에 따라서는 대통령 시행령으로다가 위임을 하고는 것을 알 수 있죠. 규모 이상을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이거는 시행 규칙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서 일단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대통령령으로 한번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죠. 이게 바로 시행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보니까 도대체 이 앞에서 규모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지금 이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거는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얼만큼 녹지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는 토교통부령,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어떤 규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시행령을 보셔야 됩니다.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제12조에 보면 지금 이게 도정법이거든요. 제3호가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이 도시정비와 재개발 사업이죠.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단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2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법이죠. 2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택법, 2호 바로 이 주택법이거든요. 주택법 제15조. 그러니까 보시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데 보시면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1,0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제2호거든요. 그런데 제1호, 3호, 5호 내지 8호에 의한 개발 사업. 그러니까 아까 3호가 도정법에 따른 지금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했는데 이거에 의한 개발 사업의 부지 안에서 포함된 주택 건설 사업은 제외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도정법에 따른 사업은 이 3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데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얼만큼 도대체 그러면 공원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시행 규칙에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얼마만큼 해야 되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법인지 해당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역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인지 아니면 주택법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주택도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도 주택법에 따른 거죠.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각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 이 확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건 주의하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 추진할 경우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정비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한 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녹지를 제공해라. 이해하셨나요, 이거? 이상 또는 이 둘 중에서 더 큰 면적을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법에 따른 사업이면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그러니까 도정법이 좀 더 적죠.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 그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또 이것도 보면 면적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이것들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당연히 공원은 원래 토지 형태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지역 여건, 그리고 사업 특성, 그러니까 사업성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전제 조건 있죠. 공공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입니다.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규제 철폐 6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변에 공원이 이미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는 곳들 또 조성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주변에 이 경사 지형이다 보니까 이게 토지 사업성이 안 좋다 그런 것들은 이 하부 공간을 이 경사지 밑에 이런 것들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면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곳에다가 경사면에다가 바로 위에 그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토지 형태다 보니까 공원만 조성해야 되는 것보다는 밑에다가 주차장, 뭐 기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 짓고 위에다가 이런 이제 입체 공원을 만들면 더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입체 공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지금 보시면 토지 형태로 기부 채납을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입체 공원은 기존 옥상 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것이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분 지상권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제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그래서 공공성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입체 공원 기부 취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아무리 토지 형태로 공원을 제공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아무것도 밑에 짓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 입체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밑에 주민공동시설 아니면 심지어 주차장까지 이렇게 공원 하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면 이 복합 기능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울시가 뭐죠?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바로 컴팩트 시티 만들겠다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복합 기능 건물을 짓도록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사실은 공원도 공원이라고 해서 입체 복합 기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입체 공원도 사실은 공원 플러스 여가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합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원만 복합 기능 하지 말라는 법 있냐? 공원도 복합 기능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아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지고 또 용적률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보시면 이게 규제 철폐 6호가 나오자마자 바로 즉시 적용 가능한 지역을 물색을 했다고 해요. 또 이제 어선소리장 입장에서는 뭐 바로바로 성과를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고속 적용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뭐 즉시 도입, 초고속 적용 이런 거를 왜 이런 말을 굳이 쓸까요? 서울시가 결국은 이것도 서울시가 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 다수문 의도는 결국은 통한다고 했죠. 주택 공급 활성화, 건설 경기 활성화가 주 목적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서울시가 지금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아동 131대 미아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현장을 직접 또 오신서울시장이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상지 발굴을 실시했고 선정에서 방문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직접 갔다. 첫 번째. 선정에서부터 방문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규제철폐 6호가 나오자마자 바로 적용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서울시가 규제철폐 얼마나 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 진심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 주택 공급 세대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도정법에 따르는 재건축, 재개발사 같은 경우는 사업성 보존 개수까지 도입을 해서 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시켜줬는데 그렇게 같이 또 적용을 하면 분양 가능 세대수가 더욱 추가되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일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니까 지금 이 보시면 제가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 미아역 여기거든요. 지금 다 이것도 보시면 신통기획 인근에 신통기획지가 많습니다. 여기도 재건축 미아 9-2구역 있죠. 바로 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이번에 미아동 131대로 24년 12월 달에 추가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 규제 철폐 6호 바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노드 보면 안에 살펴볼까요? 이 주변에 또 학교가 있죠. 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한번 좀 볼까요? 땅 용도도 아마 이게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7층 이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있습니다. 빨간 벽돌도 많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2종 7층 이하답게 다 저층 주거지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보니까 노도가 65%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의율이 50%다. 일단 동의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리고 또 이곳이 바로 학교 바로 위에 북쪽에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가 있으면 또 이게 일조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설령 이것이 아파트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제 높이 규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곳은 사업성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죠. 서울시가 높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차 역세권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주민 개발 의지가 높다. 아까 주민 동의율이 벌써 50%가 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업성을 개선시켜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낮춰주면 이제 사업 계속해서 진행할 때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서울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라서 높이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성이 낮은데 이것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제가 이건 지난 영상에서 한번 올렸었죠. 여러 가지 규제 철폐 서울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즉시 조례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지침 같은 것들을 다 개정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했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민 자유로 의사와 주민 동의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주체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 높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사업성이 안 좋은 곳들 서울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철폐안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가 가져가는 공공 기부 체납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공공 기부를 낮춘다든지 기부 체납을 적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덜 가져감으로써 서울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민 동의율이 낮은 것들은 서울시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겠죠.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속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민 동의율입니다. 저는. 물론 사업성이라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사업성이 높다고 반드시 주민동의율이 높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물론 비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것들이 주민동의율이 동의율이 높은 가능성이 높겠지만 반드시 이 사업성만이 주민동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높은 것들, 사업성이 안 좋은데도 주민동의율이 높다? 그런 것들은 서울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만들어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뭐 선시민제도까지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울시가 만들어냄으로써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50% 높았던 것들 우리가 지금 도와주겠다. 그래서 규제 철폐 6호 그리고 그 작년에 도입이 되었던 사업성 보존 개수 1.8 내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 들거든요. 아까 여기 보시면 공원 녹지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을 자연 지반, 이 하부 공간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 못 짓는 것입니다. 복합 기능을 할 수 없는 공원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평면 공원으로만 확보를 해야 되는 규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2제곱미터라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이것들 잘 보세요. 저는 좀 이런 것들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대당 3제곱미터가 아니라 2제곱미터다.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 규칙에 따르면 도정법에 따라서는 이 미아동도 결국 신통계획이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2제곱미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평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자연 지반뿐만 아니라 민간 부지 또는 상부 인공지반에 조정하는 입체공원도 지금 이런 전제 조건이 맞춰진다면 임의공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만큼 주택용지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미아동 같은 경우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일단 늘어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분양 가능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업성 보존 개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약 지금 1.8이니까 허용률을 지금 최대 예를 들어서 20% 받았다 쳤을 때 지금 36%까지 1.8배니까 36%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분양 가능한 세대수를 늘리고 똑같은 법적 상한 용적률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를 받는다고 했을 때 임대 물량을 낮추고 분양 물량을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동의율이 높지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사업 끝까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더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임대다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지역 돌봄센터라든지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뭐 주차장 이런 것들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입체 복합 공원을 만드는 것도 공원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이번에 미아동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앞에서 주민동의 사업성이 좋지 못한 곳들이라 할지라도 주민동의율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가 내놓는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 미아동 131대는 규제철폐 6호 그리고 사업성 보존 기술을 적용했는데 여기다가 또 추가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높은 곳들은 빠른 사업 속도를 위해 가지고 없던 지원책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보면 선시민제도가 없었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거를 새로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구역 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선시민제가 뭐냐 입안 동의율 확보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동의율 확보 전에 심의를 먼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저는 일단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민동의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받쳐졌다 하더라도 심의를 먼저 시작하고 심의를 하는 동시에 이 동의율을 맞춰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그 2030 정비 기본 계획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변경을 먼저 한 이후에 바로 미아동 131대에다가 적용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즉시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서울시가 지금 이곳 일대를 개발하고 싶어 한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다 이것도 다 아파트 다 지어질 것이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지금 의도를 가지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제가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주택청비한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인데요. 입안 요청하고 사전 검토를 하고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전 검토라는 단계를 어떻게 보면 이 칸에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한 칸으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많은 또 세부적인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들 이제 오늘 조금 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전 검토가 뭐냐? 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단계로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법적 요건이라든지 경계 설정의 적절성, 그리고 정비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자치구에서 서울시가 아니죠. 자치구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역 지정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필수 항목은 뭐 구역 면적의 일단 10,000제곱미터 이상, 동수의 60% 이상, 그리고 뭐 선택 항목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 정비 조례에 따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맞춰지는지 먼저 자치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 검토를 위한 입안 요청 시 주민동의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30%가 확보를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주민동의율이 30% 이거랑 다르다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전 검토를 위한 이반 요청. 그러니까 지금 이반 요청할 때 이때는 주민등록률이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곳이고요. 그리고 정비계획 이반 시에는 이제 30%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엔드죠. 엔드.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것을 확보를 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2단계에서 그리고 이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 최종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입안할 때 보시면 이 다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금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전 구역의 적정성, 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구역 지정 요건이라든지 주민 동의율을 검토합니다. 자치구에서. 그리고 입안 재검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지금 설령 이게 만약에 이 단계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검토,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냐? 처음에는 이 정비계획 최소한의 이제 동의율, 찬성하는 동의율만 보고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으로 맞춰야 하는 동의율이 있는데 이게 찬성만 보고 찬성 동의율만 보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사유재산권 침해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반대파의 의견도 듣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 반대할 경우는 재검토,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는 심지어 입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도 같이 좀 보겠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높은 곳, 찬성파가 많은 곳들, 반대파가 적은 곳들에게 빨리빨리 지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보면 이때 이제 비로소 지금 보시면 이제 신통계획으로 가죠. 신통계획도 별게 아니에요. 이 사전검토 단계에서 지금 보시면 이 1단계 사전검토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단계에서 정비지원계획이랑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자치구가 같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먼저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서울시가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정비지원계획 이것이 바로 신통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일단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단계로서 일단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 단계가 순차 또는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속도 더 빨라졌다. 이것이 나왔던 것이죠. 신통계획이 처음 최초로 나왔던 그 방안입니다. 그래서 신통계획은 지금 이 정비 지원 계획을 신통계획이라 부르는 것이지 뭐 별도의 뭐 사실은 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21년 9월 13일 날 결국은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 신통계획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재생비용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원래는 이런 단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인데 제가 X 쳐놓은 부분이 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 너무 많다. 사전 타당성 검토를 했죠. 사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정비계획 수립까지 이 단계에서 정비구역 그러니까 지정 이전 단계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가 비로소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인허가니까 지금 2단계 아까 이 사전 검토 2단계가 지금 2단계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2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이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존에 21년 9월에 한번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개본 계획에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21년 9월 13일 날. 그때 이런 조금 시간 많이 걸린 것들 이런 단계들 다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사전타당성 조사 그리고 이런 것들 주민의견 조사를 폐지를 했죠. 그리고 자치구의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절차는 생략하되 신통계획 시 검토하는 약식 기초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이때 약식 기초생활권 계획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더 간소화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결과 통보, 예산 편성 및 지원 요청, 그리고 시구 합동 보고회 이런 것들 이런 절차를 다 없애가지고 이렇게 간소화시킨 것이 그래서 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한 것이 신통기획의 도입 목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 전의 단계에 이제 신통기획으로 같이 정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아동에게 24년 12월 달에 4개를 지정을 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어떤 것들을 선정했냐 보면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죠. 찬성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것들 대상으로 했고 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업 추진 시 진출입 로변 동의율 확보 가능.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림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것들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확보 가능한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뭐 자영동 뭐 같은 데 볼까요? 진출입로가 확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굳이 만들어놨죠. 이런 것들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동의율 확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을 만들었다. 선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그래서 뭐 미아동 131대 호수 밀도가 매우 높고 반지하 주택이 높은 구역으로서 지금 주관경 개선 시급한 구역이다. 이렇게 뭐 설명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입체공원 복합, 입체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선심이제 같은 것들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미아동 131대에다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서울시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주민동물이 높은 곳들에게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만들어서 사업성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사업성을 개선시켜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짧은 영상들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조금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한 가지 소식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내용들도 같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영상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보시면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